스포츠 심리 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신감, 집중력 이런 게 수행에는 아주 중요한데 실제로 또 선수들이 운동 참가자들이 겪는 부분은 대부분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저번 수업에서 조금 이렇게 다루었지만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안에 대한 기본 설명과 더불어 오늘 불안 각성과 관련된 이론들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의 정상 인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우리 불안하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그럼 이 항목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저 행동을 보니까 저 선수가 이제 불안하구나. 저런 어떤 뭔가 반응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불안하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죠. 불안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당연히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 참여 후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아주 편안한 완벽한 이완 상태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내 긴장, 각성. 자, 각성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쭉 처진 상태에서 뛰잖아요. 가장 스타트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를 0에서 100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각성 수준에 맞춰놔야 운동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럼 각성은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근데 그 각성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면 불안은 이 각성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까지 가가지고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게 불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러한 뭔가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올라오는 거는 불안과 각성이 같이 올라오는데 각성은 뭐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약간의 흥분도 있고 긴장도 있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몸이 굳어지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아 하면 이건 이미 불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성과 불안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얘를 자각해보면 약간 다르다. 불안할 때 나타나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맥박이 빨라지는 거. 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호흡이 빨라지는 거,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배가 뒤틀리고 땀이 나고 침이 마르고 떨리고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코티졸, 노르에피네프린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 걱정스러움, 혼란스러움, 주의 산만, 컨트롤이 안 됨, 주의력이 좁아짐, 건망증, 정신적 착오, 짜증스러움. 행동적으로는 행동이 빨라지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안절부절하고 하품을 자주 하고 이 하품은 불안할 때도 나타나는데 불안해서 긴장이 확 내려갈 때도 하품을 많이 합니다. 손톱을 뜯는 거, 먼 산을 쳐다보고 운동기구를 쓸데없이 만지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불안하구나. 그래서 사람들 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괜히 뭔가 막 불필요한 걸 핸드폰을 만지더니 뭐 하늘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덜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불안. 그게 이제 자신만이 갖고 있는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신체적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리 안 떨려면 그 사람이 컨디션이 이상해져요. 개인마다 자신의 안의 긴장과 초조,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그거 할 때 본인이 좀 편안하다, 좀 더 안정이 된다 그런 일종의 본인만의 또 루틴일 수도 있죠. 이걸 보면 불안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제 또 불안을 들어갈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스트레스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수준. 근데 환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내가 실제 현재 이 환경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능력, 이게 갭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적은데 이 갭이 크면 스트레스를 느낀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해야 되는 게 환경적 요구라면 내가 10개만 했는데 벌써 나는 근육이 아파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 이때 나는 뭐 느낀다? 스트레스를 느낀다. 실제로 내가 이걸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이 능력, 반응 능력하고 환경에서 요구하는 거 이렇게 아주 잘해야 된다. 이거 갭이 생기면 이미 뭐 나는 스트레스다. 운동 자체는 모든 운동의 과정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왜? 일상적인 어떤 활동보다 보화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운동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술과 어떤 수행, 체력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데서 다시 적응돼 가지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겪으면서 또 적응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운동이잖아요.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스트레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와 그 요구에 반응하는 나의 능력의 차이. 내가 지금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뭐죠? 환경적 요구예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모아졌어. 그럼 나는 뭘 받나요? 환경적 요구와 900만 원이 차이 났으니까 이 갭이 컸으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이제 이해가 좀 쉽죠. 자, 그럼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인가요? 스트레스를 쾌적 스트레스와 유해 스트레스로 나누어요. 쾌적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신체적인 분명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난 기분이 좋아. 뭐 탈 때 더 몸이 막 활성화되는 것 같고 긍정적인 상태를 일으켰어.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우리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인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건 뭐? 쾌적 스트레스다. 좋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뭘까요? 쾌적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걸 하나 더 배우게 되고 뭔가를 조금 헷갈려 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명히 공부하는 그 과정은 힘든 건데 그 과정에서 나는 그 힘듦에 묻히는 게 아니고 뭔가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점점 성장해 가니까 공부하는 건 뭘까요? 쾌적 스트레스다. 운동은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 또 훨씬 더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뭐 어떤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운동도 쾌적 스트레스 아닐까요? 과한 운동이 아니라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면 그럼 일은 어떨까요? 일은 내가 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사명감이 생겨요. 그 일에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이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뭐 행복한 존재가 된다면 그게 내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은 기름을 쥐고 불숲에도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찾고 거기에 가치를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때 생기는 게 열정이에요. 그럼 열정이 생겨버리면 나는 2배, 3배 노력을 하거든. 그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힘든 일이라 해도 나는 그 힘듦을 고통을 못 느껴요. 분명히 스트레스인데 쾌적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도 계속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뭐 어쩌겠노 이게 해야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건 쾌적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쾌적 스트레스가 돼야 될 일을 유해 스트레스로 겪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안타까운 거죠. 젊은 친구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아니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일을 잘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좋아하게 된다. 그때 나의 사명이 찾아지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포지션에서는 성공의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사명을 갖고 열정을 쏟는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진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사명, 이 열정을 갖게 되면 나는 그 힘든 일이 고난의 어떤 그런 일들이 또는 그 일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떤 시련, 고난 이것조차도 전부 다 뭐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그때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쾌적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럼 공부, 운동, 일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스트레스예요. 나와 다른 존재와 만나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고 서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다 스트레스죠. 근데 그 인간관계조차도 우리는 뭘로? 쾌적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소통 기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이해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간관계에서 자꾸 뭐 기빨린다 그러죠. 기가 자꾸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뭔가 뭐 하는 것 같은데 돌아와 보면 뭔가 힘이 쑥 빠지고 허전해지고 뭔가 에너지가 방전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유해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거나 기분을 상승시키는 활동 이걸 뭐라고? 쾌적 스트레스. 유해 스트레스는 앞에 반대겠죠. 감당할 수 없거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활동.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설명한 공부나 일, 운동, 인간관계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내게 적용시키게 되면 그게 유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핵심적인 건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뭐 입은 거예요? 정신적 외상을 입은 거죠. 이건 쾌적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해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트라우마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것이 트라우마 뭐 됐다? 기억이 된다. 기억. 그럼 기억이 됐는데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될까요? 트라우마 경험을 다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뇌에서는. 너무나 끔찍한데 다시는 하기 싫거든. 다시 안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 트라우마 경험 당시에 들어왔던 시각적, 청각적, 오감적 모든 자극과 정보를 뇌에 활성화시켜가지고 딱 띄워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내 상태, 생리적, 심리 상태를 각성시켜요.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각성시켜서 그와 관련된 이제 간첩을 잡아내는 거죠. 그 간첩이 뭐냐면 트라우마 경험과 연관된 자극 정보가 오면은 빠르게 센서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만 들어와도 끔찍끔찍 놀래는 불안한 경직된 이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다시 경험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 착각이죠. 착각.
착각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는 뭐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는데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트라우마 경험이 뭐라 했나요? 정신적 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신적 외상 이건 내 뇌에 강하게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는 지금 뭔 반응하나요? 다음 트라우마 경험 비슷한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성화되어 있잖아. 이 회로가. 이 상태에서 계속 나는 뭐를 느끼게 되나요?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상 후, 이거 하나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 외상 후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과거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 그러면 내 자신도 이미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완전 둔감화시켜 버리거나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죠. 자, 이 트라우마는 유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환경 요구가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신체적인 어떤 요구를 하겠죠. 그 이 환경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각하는가. 자, 이렇게 봅시다. 선수가 체력 훈련을 합니다. 체력 훈련. 지금 환경적 요구가 있어요. 환경적 요구. 체력 훈련 환경적 요구는 뭐냐면 오늘 체력 훈련 3시간. 라고 강도는 이러한 강도로 지속한다. 라고 환경적 요구가 들어왔는데 선수가 이 체력 훈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지금 2단계예요. 이 3시간의 체력 훈련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난 이 과정을 오늘 훈련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나은 체력을 갖게 되고 나는 이제 유능한 선수가 된다. 긍정적인 인지를 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쾌적 스트레스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이 3시간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좀 안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깨름을 피울 수 없을까? 이쪽으로 인지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들어오는 이 자극, 환경적 요구가 엄청난 뭐가 되나요? 유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게 이제 2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반응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또는 들어오는 환경의 요구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나의 각성 상태, 긴장 상태, 초조 상태, 근육의 어떤 긴장, 내 주위의 폭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4단계는 행동 결과죠. 결국 요 3단계에 따라서 왜 4단계의 운동 수행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이 운동이 유해 스트레스로 들어온다면 그 선수는 운동이 동기가 안 생기죠. 결국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건 더 큰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어요.